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한갑을 맞이한 여성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생각하겠지만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에게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여자는 무조건 사근사근 해야 하고 남편의 바깥일에 참견해서는 절대 안 되며 남자가 첩질 한두 번 정도 하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걸 참아내야만 진짜 조강지처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이죠. 달라진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야 믿기지 않는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 할 테지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요즘에도 고지식한 문화가 남아있는 시골 출신이라 더욱 그런 것도 있었을 테지요. 그 시절 시골 촌부다운 사고방식을 가졌던 우리 아버지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 했으냐며 딸들에게는 공부 가르치는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셨어요. 사실 아무리 그 시절이라고 해도 제 또래쯤 되면 대학교 정도야 부잣집 딸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어도 중고등학교 정도는 나온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러진 못했습니다. 국민학교라도 졸업하게 해준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할 정도였지요. 아버지는 중학교를 중퇴한 저에게 놀아서 뭐하냐 일이나 배워라 하며 제가 어머니에게 밭일과 집안일을 배우게 하셨고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말에 다른 의견은 언감생신 꿈도 못 꿀 뿐이셨기에 저는 시집을 갈 때까지 다른 곳도 아닌 내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식모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사람이 머리가 굳으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다 합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시집가던 날 저희 아버지는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 이라며 무조건 지아비에게 순종하고 친정에는 상치르기 전에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대로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복종에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는 한다면 하는 분이고 아들도 아닌 제가 아버지에게 중한 사람일 리가 없으니 진짜 소박이라도 맞으면 이 세상 천지에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시댁에서 쫓겨나면 마치 세상이 끝나는 양 남편과 시댁 사람들에게 납작 엎드려 죄인처럼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뭐 흔한 이야기죠. 80년대, 90년대 서구식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여인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 또래에서 이런 인생 이야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평생 남편과 시부모 수발만 들다가는 인생들이요. 하지만 저의 인생 곡절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옛말에 여자, 술, 도박 좋아하는 놈은 금두꺼비를 싸들고 와도 도망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남편은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었죠. 원래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온 동네 사람 중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술판만 버려지면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어울려 마실 정도로 마누라보다 술을 애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뿐일까요? 남편의 술판에는 꼭 노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큰 액수의 노름판을 다닐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은 아니었지만 노름으로 해먹은 재산도 꽤나 될 거예요. 남편이 흥청망청 마시며 쓰는 동안 저는 친정에서 하던 식모살이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며 애들까지 보살펴야 했고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집질까지 당당하게 하면서 어디에 누구는 너랑 다르게 그 나이에도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몸매가 쫙쫙 빠졌더라 라면서 다른 여자들과 저를 비교하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지요. 술을 먹고 들어오면 손을 올리는 것은 그냥 예사였습니다. 일주일에 7일을 술을 마셨으니 당시 제 삶이 얼마나 지옥 같고 피폐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내 금쪽 같은 새끼들은 어찌할 것이며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알코올 중독자의 논팽이라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없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찌 살 것이며 용기 없고 비겁하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저에겐 그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어요. 다만 딱 한 번 제가 남편에게 대든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무슨 마귀에 씌었던 것인지 술 냄새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여자 향수 냄새로 떡칠이 되어 와서는 또 습관처럼 저에게 손을 올리는 남편에게 딱 한 번 소리를 지르며 막아선 적이 있었어요. 딴 것이랑 실컷 뒹굴 나와서는 집에서 허리가 휘어란 이 새끼 보살피고 살림하는 조강지처한테 줄게 몇 분이더냐? 이 악랄한 인간아. 아니 이년이 밥 잘못 먹고 횟가닥 돌았나? 어디 하늘 같은 서방한테 눈깔 똑바로 뜨고 소리를 질러? 그때였습니다. 둘이 실랑이를 하는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시어머니가 미닫이 문을 쾅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여시고는 그렇게 고함치시더라고요. 애비야, 니 마누라, 저 세상 가기 직전까지만 딱 혼쭐을 내줘야겠구나. 어디 감히 지엄한 지아비에게 대드냐 이거였죠. 그날 저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시어머니 말대로 저 세상 가기 직전까지 혼쭐이 나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반항해봐야 뭐하겠나. 내 팔자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이 하나 없는 세상에서 입은 열어 무엇하나 하는 생각에 입을 딱 다물고 시키는 것만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살아야만 했지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도 없이 미래도 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그런 저를 가엾게 여겨주시기라도 한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하는 꼴이 너무나도 괘씸하여 벌을 내리고 싶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남편이 늙음하게 전립선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다 자라 제 살 길을 찾아간 후였고 솔직히 제 머리가 아무리 굳었어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의 일이었죠. 남편도 아마 제가 예전처럼 마냥 납작 엎드려만 사는 사람은 아니란 계산이 불현듯 들었던 것일까요? 암 진단을 받은 후 남편은 진짜 껍데기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 변했습니다. 사람이 당장 자기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니 그렇게도 변할 수 있더군요.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서부터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 애들도 다 컸고, 내가 젊은 치기에 당신한테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한 건 내가 다 알아. 그놈의 남자의 자존심이 뭔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해서 너무 미안해.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말입니까? 제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와 뉘우치는 척하는 남편에게 믿음이 가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말이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 하더라도 지난 세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이제 애들도 크고 그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조금 편해지나 했는데 남들은 황혼이혼이니 조론이니 외치는 시대에 이제는 암 환자 병고안까지 해야 하는 제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서러울 뿐이었죠. 물론 전립선 암은 완치율이 높은 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자를 앞에 두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살아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남편의 니은자만 들어도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그런 세월을 말이에요. 저의 태도가 냉랭하게 변한 것을 감지한 남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이 인간이 이제 늙고 돈도 없어 수발 들어줄 여인네도 없으니 나한테 매달리려는구나 싶어서 더 매몰차게 대했죠.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 납작 엎드려 저에게 싹싹 빌었어요. 어느 날은 아주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물론 저에게는 그런 행동이 모두 악어의 눈물로만 보였기 때문에 저의 히스테리도 날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암 때문에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엄살을 부리며 방 안을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더니 통증이 진정이 된 모양인지 기어코 꾸역꾸역 주방으로 나와서는 또 제 앞에서 우는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날은 저도 결국 못 참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망할 놈의 암은 거기가 아니라 머리에 왔대? 아, 이 사람이 진짜 왜 이래? 나 지금 애들 내려온다 해서 먹여보내려고 재료 다듬고 있는 거 안 보여?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누가 보면 아주 내일 당장 죽는 사람인 줄 알겠네. 아, 그만 좀 해, 진짜. 전 솔직히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그렇게까지 하면 남편이 화를 낼 줄 알았어요.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암 환자라고 해도 툭하면 손 올리던 버릇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되들어 이길 자신도 있었기에 될 대로 되란 식이었던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남편은 쥐 죽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대기만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드센 마누라가 남편 잡으며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철양 맞고 불쌍한 표정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 남편은 단순히 빌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체 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 전날 미뤄둔 설거지를 해놓거나 세탁기를 돌리거나 밥통에 밥을 얹혀놓고는 했죠. 제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뭔가 싶어 잠을 깰 정도니 말 다 했죠. 참, 진짜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더니 그 말이 이런 뜻이었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저라고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아픈 사람이 항암 치료까지 받는 와중에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하는데 속이 편할까요? 어느 날은 대체 일부러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데도 왜 이러냐고 암 환자에게 집안일이나 시키는 나쁜 여편네라고 소문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윽박지르는 저에게 이런 말도 하더랍니다. 아니, 내가 소변 문제도 있어서 자주 깨기도 하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요즘 깊게 잠을 못 자는 거. 그래서 뭐 요즘은 시간도 많이 남아들고 아프니까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도우려고 하는 거지 뭐. 미안해. 신경 거슬렸어?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남편에게 악감정이 많은 사람이라지만 그 면전에 대고 모진 소리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뿐일까요? 지금까지 생전 제 생일은커녕 친정집 어르신들 대소사도 챙겨줘 본 적이 없던 남편이 제 생일에 빨간 장미꽃 한 다발과 금가락지까지 사들고 와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꽃을 바치는 겁니다. 그동안 나만을 믿고 내 곁을 지켜준 당신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몰라보고 내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같아. 여보,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하고 말을 하면서요. 남편의 이렇게 변한 모습은 제 아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만큼 잘 아는 자식들마저 기함하게 했지요. 진짜 사람이 아무리 병들어 마음이 약해졌다 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 건가 싶었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싹싹 빌고 들어오는데 아무리 믿고 증오스러워도 수십 년을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살았고 누가 뭐라 해도 내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논팽이 짓거리를 아무리 했어도 결국 남편이 벌어오는 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만큼이나 살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 불쌍하니 조금만 봐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왜 세상 최고의 카사노바도 늙고 병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자식과 조강지처 품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다잖아요. 삶 속에서 그렇게 무수히 속고 또 속고 당하고 살았어도 그래, 여기서 더 속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딱 한 번만,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참, 저도 이러니 미련하고 바보 같다는 말이나 듣고 사나 봅니다.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병고 안에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 역시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은 있는 모양인지 의사 선생님과 제 말을 고지고대로 잘 들으며 따라와 주었고 꾸준한 항암 치료와 한 번의 수술을 끝으로 남편은 2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 있죠.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부터 슬슬 이상한 조짐이 보이긴 했지만 전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제 아무리 바뀌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들 남편의 그 본성이 어떤지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좀 나아지고 살만하니 자기 성질이 슬슬 나온다 싶은 마음은 들었지만 그래봐야 제값게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싶은 마음도 좀 있었어요. 이제는 윽박지를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이들도 다 자랐고 저도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처지에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또 지랄병이 도지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멋지게 이혼 서류나 내밀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몸이 성해지자마자 남편은 야반도주를 하듯 짐을 싸 상간녀와 도망을 갔어요.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암이 낫고 나서 바람이 난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도 더 전부터 바람 피우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옷가지와 기중품만 싸서 후다닥 도망을 나간 남편은 제 전화번호는 아예 차단해버리고 애들 전화도 거의 받지 않았죠. 나중에는 아예 전화번호를 바꾸더라고요. 더 이상은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인들을 수소문해 10년을 넘게 붙어먹었다던 그 상간녀의 정체를 알아내 아이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저 혼자 가면 두 연놈이 작당을 하고 저에게 어떤 호랑말코 같은 짓을 할지 뻔했기에 자식들에게는 못할 짓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부탁한 것이었죠. 자식들 역시 제 아비가 이젠 아예 집을 나가 두 집 살림을 한다는 소식에 적극적으로 저에게 동조에 따라와 주었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 인간은 아들, 딸 앞에서도 절대 자기 체면을 차릴 줄 모르는 천박한 짐승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먹이고 입히며 평생을 이렇게 헌신한 걸로도 모자라 암 환자 병구안까지 자처해서 해줬더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싹싹 빌면서 귀여울 때는 언제고 뭐? 상간녀랑 야반도주를 해서 살림을 차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아, 끝까지 지겹게 구네 이 미친여편 내가. 안 하라고 뭐 너랑 살아보려고 노력 안 한 줄 알아? 뭐 정이야 말이지. 아, 정이가야. 몸은 땡땡하니 무슨 돼지도 아니고 인물 봐줄 만한 데가 있기를 해. 그렇다고 여자답게 나긋나긋한 맛이라도 있기를 해. 도저히 마음이 안 가는 걸 어쩌냐고 내 마음이. 이 놓친 내가 진짜 다 늙어서 노망이 났나? 지금 그게 네 자식들 듣는 데서 할 말이야? 난 새 인생을 살 거야. 죽을 고비 넘기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 내가 왜 이날 이때까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살면서 꼴도 배기 싫은 네 얼굴 보면서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하늘이 나한테 새 인생을 살 기회를 줬으니 제대로 살아봐야 할 거 아니냐고. 강마담이랑 나랑 남은 인생 서로 아끼면서 속닥하게 살아갈 테니까 넌 너대로 살라고. 애들도 다 큰 마당에 이제 뭐 꺼릴 게 뭐 있냐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이었어요.
돈을 제대로 벌어오길 했나요? 그렇다고 한순간이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였던 적이 있기를 하나요? 평생을 순 제멋대로만 살아온 인간이 지금까지보다도 더 자기 내키는 대로 살겠다는 선언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골이 띵했습니다. 그 폭언에 가까운 소리를 제 옆에서 모조리 들은 자식들도 아버지가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이제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기겁할 정도였죠.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바보 천치였어요. 그래도 세월을 거쳐 쏟아온 정성이 통할 줄 알았다고 믿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건 사람을 상대로나 바라야 하는 것인데 제 남편, 아니 그치는 짐승이라는 말도 짐승에게 신뢰할 정도로 후한무치한 놈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혼이라도 해달라는 저의 말에 남편은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재산을 떼어주려고 이혼해주냐며 요즘 법이 그런 떼법이 없다고 재산 분할이 다 뭐고 위자료가 다 뭐냐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이러니 옆편 애들이 주제도 모르고 하늘 같은 서방에게 설설 기어오르는 법이나 배운다면서 말이지요. 웃기지도 않죠. 제 놈이 매일같이 술 마시면서 계집질하고 노름방이나 들락거리느라 시아버님의 땅도 다 팔아치우고 먹고 남은 재산이라곤 집 한 채 꼴랑 그거 말고는 있지도 않은데 대체 저에게 무슨 재산 분할을 해줄 게 있다고 저런 말을 한답니까? 그렇게 남편은 또다시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번엔 그년과 함께 아예 지방으로 날라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마담 하던 것이 그 상건녀가 술집 작부였더라고요. 어디 한적한 지방으로 둘이 도망가 조그만 단란주점 하나 새로 얻어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이 그 망할 놈의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무엇라고 마지막 삶의 희망을 잃은 것처럼 시리에 빠져있는 저에게 위로가 되어준 것은 결국 자식이었어요. 제가 이 긴 세월을 참고 버티게 해주었던 내 새끼들이었죠. 어머니는 아무 잘못한 거 없으세요. 내 아버지지만 그런 나쁜 남자, 별 볼 일 없는 남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슬퍼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해방되어서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이젠 어머니의 삶을 사세요. 녀석들의 말에 저는 기운을 내어 그래, 그깟 놈도 제2의 인생이라는 것을 살겠다는데 나라고 못 살 건 무엇 있냐는 생각이 들어 저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 딸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저는 공부를 시작하였고 부족하게나마 글과 셈을 떼고 중학교 졸업장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내 시간이라는 것을 가져보니 저도 점점 욕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자라나게 되었고 이번에는 영어 공부를 좀 해볼까 좀 더 큰 욕심을 내서 고등학교 졸업장에 도전해볼까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이 집에 찾아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 아직 연세도 한창이시고 노후자금 마련도 하실 겸 말이에요. 어머니 평소에 관심 가졌던 분야가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저하고 미영이가 다 도와드리고 밀어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아들의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머릿속이 하얀 백지장과 같은 상태였어요. 한평생 살림하고 애들 키우는 것에만 몰두했던 저에게 취미라고는 힘든 하루 일과를 끝내고 밤 시간에 잠깐 그리고 오전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주어지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마저도 남편이 있는 날은 온종일 남편이 뉴스며 스포츠 경기며 TV를 독점했기에 언감생신이었죠. 아들은 아직 시간이 많으니 좀 더 천천히 생각해보아도 좋다며 돌아갔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중의에 빼곡하게 쓰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행복한 고민이었죠. 한평생을 오늘 저녁엔 무슨 반찬을 만들어야 할까? 오늘은 또 남편이 술을 얼마나 마시고 들어올까? 그런 생각들만 하고 살았던 제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해도 되는 순간이 오다니 말이에요. 사람이 정말 오래 살고 볼 일 아닌가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저에게도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한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한평생 살림하며 온 식구의 밥상을 책임졌던 것이 제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고 어디 가서 밥맛이 없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자신감도 있었죠. 그렇게 저를 혹독하게 대했던 시부모님과 남편도 요리 솜씨만큼은 나무랄 데가 없다고 했었으니까요. 물론 그것도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런 재주라도 있어서 데리고 산다는 느낌에 가깝긴 했지만요. 남편이 가출하면서 그나마 얼마 모아두지도 못한 통장은 싹 털어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몸을 뉘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던지라 자식 녀석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어요. 시작부터 큰 욕심은 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조그마한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조촐하게 시작했어요. 딸아이도 아들 녀석도 자기들 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며 도와주니 어찌나 고맙던지요. 내가 부모 복도 남편 복도 없지만 그래도 자식 복은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이날 이때껏 사업은커녕 바깥일조차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제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손님 응대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무슨 세미나니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다독여 주었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 제 요리 실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나만의 비법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연구하여 드디어 내 가게를 가지게 되었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말대로 내 노후 준비도 할 겸 이제는 남편이 없이 나 혼자 살아가야 했기에 자식들에게 빚지고 살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만 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자영업이나 사업 잘못 시작했다가는 망하는 사람이 팔알이라는데 나까짓게 무슨 재주가 있어 성공하나 싶은 불안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웬걸요? 그동안의 제 고생을 하늘이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인지 오픈 초기부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장사가 성황을 이뤘어요. 가게가 작으니 나 혼자 하면 되겠다 싶어 직원도 뽑지 않았는데 한 달 만에 직원이 셋으로 늘어났고 3개월쯤 지나니 분점을 내보지 않겠냐는 사업 제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랄 노자였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언젠가 사찰에 들렀을 때 스님이 제 관상을 봐주신 적이 있는데 저를 지그시 보시더니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러나 이 또한 견디어 흘러보내면 언젠간 지금까지의 회한과 어려움을 다 보상받을 복이 찾아올 것이니 세상과 운명을 원망만 하지 마시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조언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때는 솔직히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터라 늘 우울한 낯을 하고 다녔기에 모르는 사람이 봐도 힘들게 사는 사람 그 자체였으니 스님이 제가 너무 딱하게 보여 덕담이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장사가 호황을 이루어 저는 몇 달 만에 가게를 얻기 위해 냈던 대출도 다 갚고 돈도 빠르게 모이기 시작해 이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남편도 도망간 마당에 큰 집에 혼자 살기도 싫었고 그 인간이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에서 더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물론 아이들과 함께한 평생의 추억도 있겠지만 과거는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는 아이들의 말처럼 새로운 곳에서 새로이 시작하고 싶었어요. 딸아이가 이사를 할 거면 자기네 집 근처로 오라 저를 설득까지 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도 있고요. 그렇게 가게까지 이전 확장을 계획하면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글쎄 집 나간 남편이 1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갈 때 가더라도 이혼이라도 해달라고 할 때는 그마저도 싫어서 도망까지 간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왔길래 저는 이번에야말로 이혼을 해주려는구나 싶었어요. 이혼만 해준다면야 그깟 집 한 채 있는 거 그냥 남편에게 다 줘버리고 가라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그 술집년이랑 완전히 끝내고 왔어. 이제 남은 인생 당신만 보고 살게. 그렇습니다. 이 작자는요, 양심도 자존심조차도 없이 또 저에게 안면 몰수하고 매달리려고 온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불쌍한 척하는 게 먹힌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더라고요. 가져간 통장은 강마담인지 뭔지 하는 여자 명의로 가게 차려주고 집을 얻는데 다 써버렸는데 글쎄 전립선 암이 재발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꽝 대신 닭이라고 전립선 암이 재발되어 남자구실을 못하는 데다 돈도 없으니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꿈도 꾸지 마. 나도 이제 내일 하면서 바쁜 사람이라 당신 병간호해줄 시간도 없고 내가 그간 악바리처럼 모아놓은 돈까지 다 탕진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애들도 이젠 당신 안 받아줄 거니까 다시는 우리 눈에 띄지 마. 그렇게 말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해서 집 얻는 것을 빨리 서둘러야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자기 생존이 걸린 문제니 더욱 절박했겠죠.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가게 주소는 또 어찌 알았는지 가게가 호황을 누리는 걸 보더니 더욱 질척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여기 다 고급 메뉴밖에 없네. 내가 마누라 가게에 친구들도 좀 데리고 와서 팔아주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지금 주머니 사정이 당신도 이해하지? 마누라는 누가 당신 마누라야? 이제 당신하고 나 사이에 볼 일은 이혼밖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 집은 당신 줄 테니까 집을 팔든 들어가서 살든 알아서 하고 내 가게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아이고, 또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그런데 여보, 내가 며칠을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 염치도 없는 인간은 어디 거짓골을 하고 와서는 남의 영업하는 가게에서 수시로 공짜 밥을 얻어먹고 가려고 하지를 않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집을 빼주겠다는데도 동네 사람들 보라고 시위를 하는 건지 뭔지 대문 앞에서 날이 새도록 기다리지를 않나? 저만 보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당장 죽을 사람처럼 굴면서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좋아요. 당신 하는 거 봐서 결정할 테니까 일단 들어와요. 남편은 신이 나서 당신 일도 바쁜데 병간호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며 자신이 빨리 튼튼하게 회복해서 집안일을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며 난리였죠. 그리곤 동네방네 자기가 마누라를 잘 둬서 말년이 편하다는 둥, 이게 다 젊어서 열심히 산 복이라는 둥,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정말로 받아줄 생각이었냐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러는 사이에 저는 딸아이와 상의에 이사갈 집까지 다 구해놓았고 차분하게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수십 년 세월을 바보처럼 살았다 하지만 정말 바보가 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여보, 한 3일 정도 호텔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좀 쉬다가 와. 응? 갑자기 호텔은 왜? 이 집이 워낙 낡았잖아. 보수도 좀 하고 당신 몸도 불편할 텐데 움직이기 편하게 좀 바꿔보려고. 욕실 턱이 높다고 항상 불평했었잖아. 아이고, 여보, 당신밖에 없어. 내가 이런 천사 같은 마누라를 두고 그런 돈에 미친 술집년한테 사기를 당했어. 알지? 난 늘 당신밖에 없었던 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애써 웃으면서 남편에게 고급 호텔 숙박을 잡아줬어요. 남의 속도 모르는 남편은 마누라가 호캉스를 보내준다며 떵떵거리면서 어린애처럼 신나서 호텔로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집안에 있는 칫솔 하나까지 빼놓지 않고 싹 새 집으로 옮겼죠. 며칠 후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집이 텅텅 빈 것을 보자마자 길길이 날뛰며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경찰을 불러 쫓아냈고 그동안 아들의 도움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던 이혼 소송을 바로 제기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지요. 제가 그렇게 나오니 바로 또 본색이 드러나는 남편은 아프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폭력적으로 날뛰며 저와 아이들을 찾아와 겁박하고 온갖 욕을 해댔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 그놈이 저와 아이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위자료 소송과 재산 분할 신청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사업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하면 지분을 남편에게 나누어 줘야 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집을 주고 끝내려 했는데 변호사가 사업은 같이 살지 않은 동안 자녀의 도움과 저만의 힘으로 일궈낸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나누어 줄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동안 도박 및 여자 문제로 재산을 탕진한 것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은 집만이라도 팔아서 내 몫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저를 설득하였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를 변론해 주어서 남편을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로 내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나쁜 것! 아니 이가 감히 내가 평생 먹여 살려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웃기고 있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려? 그동안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병들어 안 죽고 멀쩡히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다 이놈아. 남편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까지 욕을 하며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 운운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남들은 제가 늙음하게 사업에 성공하여 큰돈을 벌게 된 것을 인생 역전이라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제라도 그 논팽이 놈에게 벗어나 내 인생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역전이자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은 순풍가도를 달려 내년에는 2호점을 내기로 했어요. 저는 주방에 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야학으로라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전 남편 놈은 어찌 되었냐고요? 아이들에게마저 철저하게 외면받아 연이 끊긴 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은 재산분할 금액의 대부분을 저에게 위자료로 배상하느라 거의 다 쓰고 지금은 집도 절도 없이 친척집이나 친구집을 전전하며 병원비도 빌려서 다니는 처지가 되었다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래도 몇십 년을 함께한 남편인데 어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인생 그 수십 년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는 밤이네요.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 정말 흘려듣지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보잘것없는 기구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